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또 한 주 이분과 함께 열어드립니다. 8월 12일 월요일인데요.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휴가는 일찌감치 다녀오셨고, 네, 그죠? 이 불볕 더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집에서만 보냅니다. 집에요? 네. 에어컨 있나 봐요? 네. 저희 집에 에어컨인데 15년 된 건데 네. 얘가 참 일관성이 대단해서 온도 설정에도 무시하고 계속 일정한 바람 세기와 일정한 풍량으로 자기 그래서- 고집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런데 고집이라고 안 하고 초지일관. 초지. 그래서 전기료가 무서워가지고 안 틀려고 하는데도 와 안 틀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저는 또 사는 데가 맨 꼭대기층이어서 저도예요. 그래요? 네. 죽겠어요. 죽겠어 진짜.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 건강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가마솥도이가 계속된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네. 박근혜 정부가 처음 내놓은 세법 개정안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의 세 부담을 늘려서 서민층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부자 감세는 그대로 둔 채 연봉 3,450만 원 이상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를 털어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 지원을 마련하려 한다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에서도 세금 폭탄이다, 중산층 짜내기다, 유리지갑 털기다라는 비난이 쏟아지는데요.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인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선거 때는 중산층 복원을 외치더니 세금 낼 때는 완전히 중산층 똥바가지 씌우기다. 그것도 편법으로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노동의 대가에 대해 엄격한 반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자신의 노동력으로 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면서 부의 무상 이전이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야당에서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공약 지원을 마련한다며 MB의 부자 감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 폭탄을 매긴답니다. 박 대통령의 중산층 70% 재건 공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월 1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무래도 봉급 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라고 국민을 설득했는데요. 월 13,000원이 껌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한 트위터 이용자는 봉급 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다고 청와대 경제수석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더 여건이 좋은 당신은 얼마를 내놓을 생각입니까? 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네. 월급쟁이를 쥐어짤 게 아니라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상위 1% 부자들의 증세라는 겁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가난한 서민들은 등골이 휘고 봉급자들도 생활 여건이 그리 좋지 않다. 기업들 법인세 내린 것부터 다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런 의견들이 많죠. 자, 이 문제는 좀 이따가 탈탈 인터뷰에서 본격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녀 할머니가 어제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은 이 할머니가 이날 오전 2시 30분쯤 노환으로 포천의료원에서 운명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6명 가운데 이제 생존자는 57명뿐입니다. 강제 위안부요? 네. 이용녀 할머니의 별세 소식에 트위터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생전 우리가 뭐 하나 해드린 게 없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생존한 피해자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할머니의 무거운 아픔은 이제 후손들의 몫입니다. 아직 할머니 57분이 계시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려면 정부의 힘이 중요하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도 이제 다들 연로하시다는 걸 정부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도 8.15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만큼은 좀 더 딱 부러지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일본의 부수성이라는 인간은 무슨 뭐 나치식 개헌 이런 망발을 늘어놓고 있으니 네.
일본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네. 특히나 이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도 지금 엄청나게 폭주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든 이걸 좀 제어를 해야 될 텐데요. 며칠 있으면 광복절입니다. 우리 모두 좀 주목해서 일본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물론 그런 시선에 우리 이 할머니들의 시선이 가장 절절하고 가장 분노가 어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한 분 두 분 또 세상을 등지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자, 오늘 SNS 한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좀 전에 그 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탈탈 인터뷰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 이 문제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방송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속보가 떴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월급쟁이들의 이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이거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지금 방금 속보가 떴는데요. 이걸 감안을 해서 오늘 한번 터는 것도 그 각도를 좀 약간 틀어서 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의 오건호 연구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점 재검토인데요. 예. 일단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원점이었느냐, 뭘 원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제 시각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죠. 원점이 어디냐가 중요하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세제 개편에 나오고 나서 이제 일반 언론이나 여론에서 제기됐던 게 서민 증세다. 그렇죠. 이제 중간계층이 월 10,000원 정도 더 예, 내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세금 폭탄론까지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부담을 느껴서 중간계층이 월 10,000원 정도 내는 것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실제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 4천만 원 이상자 소득자들이 월 10,000원 정도 더 내게 되는데 그거를 한 6천 정도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세수폭 차이도 크게 크진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걸 건드렸다가 지금 네. 되게 뜨거운 맛을 보고 뒤로 후퇴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전형적인 조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원점을 본다면 네. 저는 한편에서는 비록 중간계층이 월 10,000원씩 더 내긴 됐지만 그걸 통해서 더 상위 계층들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네. 고 이하 계층 더 많은 사람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하우 상박 원리로 이번 박근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영역은 합리적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오히려 문제는 뭐냐. 소득세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거들었는데 대기업 과세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점 재검토를 제고하신다면 중간계층 10,000원은 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세수에서는. 오히려 대기업 과세가 빠졌던 거. 그렇죠. 법인세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세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세법 개정안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할 거면 벌써 손대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번 좀 짚어보죠. 근데 일단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소득세율을 올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 감면 제도를 바꾸면서 예. 공제폭을 줄여버린 거죠. 예.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이런 거였는데 제가 이 논란을 좀 지켜보면서 일단 궁금했는데 지금 오건호 연구실장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소득 구간별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폭을 보면은 더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했었어요. 예. 그런데 왜 문제가 됐던 겁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 중산층의 기준이 너무 낮다. 그래서 사실은 서민인데 이들을 중산층으로 보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발상이다. 이런 것이었나요? 지금 문제 제기는 그런 방식으로 갔죠. 네. 이렇게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다. 예. 이들한테 어떻게 10,000원을 더 그 부담시키느냐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논점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되느냐 문제라고 봐요. 바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조세하면은 뭐 골치가 지끈그레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조세 정의는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많은 세금을
적게 버는 세금이 적게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버는 세금을 더 적게 내게 하고 아예 그 절대적으로 적게 버는 사람은 아예 면세점 밀어둬서 예. 돈 세금을 안 내게 하고 큰 방향이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이제 원론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큰 방향에서 그러니까 그 장려 세액 공제가 이번에 추가됩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이제 4천만 원 이상자들이 월 10,000원을 더 내게 되는데 이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소득자는 1인이고요. 네. 저희가 보통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할 때는 가계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1인당 4천만 원 소득자를 가구 기준으로 보면 그분이 사는 가구의 실제 가구 소득은 한 5,500 이상이 됩니다. 아, 예. 그럼 맞벌이를 할 수도 있거나 뭐 또 다른 부인이 알바를 근로소득 하든. 바깥에 예, 예. 외에 소득이 있기 때문이죠. 예, 예. 그러면서 이분들의 10,000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세제를 손질하게 되면 증세를 부담하는 계층들이 생기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월 10,000원 더 내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복지 확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중간계층들이 10,000원을 더 내는데 네. 지난 2, 3년 동안 제가 지금 무상 보육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어우, 그리고 어르신들 그래요? 예. 이제 곧 뭐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20만 원 가까운 기초연금을 받게 되죠. 고교 무상 교육도 이루어진다 그러죠. 네. 무상 급식 거의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가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10,000원이라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만 사실은 거의 수십만 원에 가까운 월 복지 복지가 지금 혜택을 주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세금이라는 건 누가 세금 때문에 나라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수단으로 해서 정책을 펴는 거기 때문에 최근 확대된 복지 확대와 연동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세금과 복지 확대를 연동하게 되면 중간계층이 10,000원 정도 더 부담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토대로 더 상위 계층들한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더 많이 내게 하고 기업에 내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봐야 되는데 세금과 복지를 떨어뜨려 놓고 세금 10,000원만 더 내는 걸 초점으로 두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특히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지금 저는 보수 세력하고 똑같은 포지션이라고 봐요. 예. 이러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4천만 원 더 내는 사람의 기준을 6천만 원으로 올리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네. 복지 확대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오건호 연구실장의 말씀의 취지는 정말로 더 많은 복지를 원한다면 이제는 중산층이라는 표현을 일단 쓰죠. 네. 중산층도 일정하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 중산층부터 누진 과세가 이루어져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이런 된다. 원리를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런데 저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그 당사자들이 되는 월 3,400의 어떤 그 수입을 얻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이게 어떻게 지금 중산층이냐. 그리고 또 생활 수준을 봐라. 그래서 한 달에 그 뭐 주택 담보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나가는 이자만 몇십만 원이고 자녀 교육비에다가 뭐 하는 거 했을 때 실제적인 생활 수준은 절대 중산층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간극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의 예. 간극. 자, 이 논리는 조세 원론에 입각해서 볼 때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건 이제 제가 수용을 하죠. 그래서 실제 예. 근로소득 기준을 어떻게 잡든 간에 생활은 우리가 4천만 원, 5천만 원을 소득 기준으로 중간계층이라고 혹 규정을 하더라도 실제 생활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형식적인 소득 기준보다는 생활 기준으로 예. 보는 것이 더는 더 적합하고 예. 국민들 정서하고도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인데 그러면 중간계층이 10,000원을 더 내는 건 과세 영역이지만 네. 이런 게 제기됐던 이유가 결국은 복지 확대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 저희가 이번에 중간계층에서 10,000원을 저항합니다. 음. 이제 앞으로 증세 혹은 조세 확대는 되게 어려워져요. 복지 확대도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당신들이 세금을 10,000원도 협조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지를 더 늘립니까? 보수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음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0,000원을 절약합니다. 네. 하지만 복지가 더 늘어나는 기조였는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근데 10,000원을 더 내고 복지 혜택을 중간계층이 더 많이 받을 예정이었어요. 네. 이거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결국 가게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서구 복지국가도 중간계층들이 우리보다 훨씬 세금을 더 많이 내죠. 하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더 많은 복지를 받기 때문에 중간계층이 안정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월급쟁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국가 예산 낭비 요인 줄이고 그 예산 그 지출 순위 우선순위 조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꼭 그 10,000원, 13,000원 더 내야 되는 것이냐. 그거는 후순위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편복지에 걸맞는 재정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 시민사회나 보편복지 진영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또 국민들하고도 아직은 소통되지 않다 보니까 지하경제를 파면 복지가 해결될 것처럼 혹은 지금 재정 지출에서 콘크리트 하나를 드러내면 네. 뭐가 해결될 것처럼 이런 이제 그 바람을 갖게 되는데 예. 사실 뜯어보면 예. 지금 지난 총선 대선 때 복지 본물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재정 지출 수요가 많아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콘크리트를 드러내는 지출 합리화 조치도 필요하고 세금 안 냈던 사람들을 저희가 잡아내야 됩니다. 네. 지역경제 양성화도 네. 필요한데 네. 사실은 현 시스템에서 틈새를 지금 보완하는 작업인데요. 이게 이거 갖고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복지 약속을 이행하는데도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대기업이나 상위 계층한테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중간계층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종합 전략을 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런 A 대안이 있는데 왜 B 대안을 찾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지금 우리의 현 시점은 A, B, C 삼총사를 다 출격시켜야 되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취지는 알겠는데 자, 그 말 그대로 평범한 월급쟁이들 월 3,400 받고 하는 사람들이 13,000원씩 매달 예. 더 내는 것 이전에 그러니까 아주 진짜로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말 그대로 누진이죠. 예.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회사 금고에 차곡차곡 쟁여놓은 돈이 뭐 몇십조, 몇백조라는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법인세 올리고 예. 이거부터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세제 개편에서 법인세가 뭐 아주 일부 요소는 있습니다만은 법인세 영역에서 이렇게 크게 후퇴된 건 없어요. 그렇죠. 조금 거기도 가세됐는데 소득세보다는 덜 정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득세 영역에서 일정하게 합리화 조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차례는 법인세다. 네. 혹은 이제 지출 합리화를 더 박차를 가하라.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좋아 우리 월급쟁이들이 13,000원 부담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이 걷어라. 야, 그리고 기업도 더 내라. 기업도 더 내라.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도 지금 이거 사실 종이 호랑이다. 더 강하게 하라. 이런 방식으로 이 10,000원의 열기를 모아가야 되는 거하고 네. 지금 뭐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 10,000원의 열기를 지금 이번에 세법 개정안 반대 운동해서 서명 들어간다고 지금 제가 뉴스 보도를 봤는데 이거는 과거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미래지향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계층한테 10,000원은 부담이죠. 예. 근데 이 논점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갈 것이냐. 자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그 부자 감세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 부자 감세는 둘째 부자 증세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얘기가 이제 부자 감세, 부자 증세 이야기 논란이 될 때마다 나왔던 게 소득 구간을 다시 정비를 하고 그 구간 정비한 다음에 소득세율을 다시 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지금 시민사회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 처리하라 그러는데 이젠 조금 이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요구가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요? 그 부자 감세라는 건 그 MB가 부자 감세를 할 때 거의 전 직접세 영역을 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세율을 더 인상하라 그러는데 사실 그럼 민주당한테 어떻게 하잔 말이라고 질문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득세는 지금 4개 구간이었어요. 옛날에. 면세자들이 있고 한 60%가 40%가 그다음 60%에서 제일 낮은 계층이 그전에 8% 세율이 적용되었고 맨 윗계층은 35까지 4개 구간이었어요. 8, 20 등등해서 4개 구간이었는데 MB가 다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부자만 낮춰준 게 아니고 다 맞아요. 낮췄는데 맞아요. 예. 애초 계획은 다 낮추는 거였는데 맨 윗 구간을 낮추는 것을 좌절당했어요. 저희가 저항해서. 그래서 35계층의 소득세율은 MB 이전과 지금이 똑같습니다. 35%로. 최고 구간에 부자 감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더 예. 38%라는 3억 원 초과 이상자들한테는 세율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부자 감세철에 검토자 감세철에 소득세율 인상하라 그러는데 막상 열어보면요. 소득세 영역은 최고 구간의 세율은 오히려 강화되었단 말입니다. 손대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3억 원 이상에게는 소득세를 38%를 매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 보면은 38%는 그 연소득 1억 5천으로 낮추고 예.
그 5억 인상이나 이런 데 더 해갖고 45%까지 매겨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잖아요. 일단 3억 기준을 1억 5천으로 낮추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네. 지금 8,800만 원에서 갑자기 3억으로 구간이 뜨는 바람에 예. 이 시스템 상에서도 굉장히 그렇죠, 비합리적이고 그렇죠. 예. 또 뭐 이제 계층 간 그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3억 초과를 38% 세율이 적용되는 3억 원 기준을 1억 5천으로 낮추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1조 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되어서 그렇죠. 윈윈으로 좋아요. 근데 사실 세율에서는 저는 이거 이상 건드리기가 실제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38% 이상은 왜냐하면 뭐 시민사회에서도 뭐 42%를 이제 얘기는 하는데 저희 그 소득세 법정 최고 세율이 지금 OECD 평균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제 세제라는 게 국제 환경에 노출돼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들 때 그거를 우리가 뒷변사기가 어렵습니다. 아, 금에도 그래서 지금 소득세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세금을 낼 때 소득세를 낼 때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세율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율이 전체 설계도를 그려주면요. 두 번째는 얼마나 비과세 소득 공제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구간을 어떻게 정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38%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 그러니까 38% 최고 세율 수준은 국제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를 적용되는 사람의 수준은 제가 알기로 0. 한 1, 2%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4, 5만 명. 예. 그러니까 세율이 38%면 뭐 합니까? 적용되는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걷어들이는 수입은 별로 없는 거죠. 서구 나라로 가게 되면 세율은 우리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뭐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최고 세율에 적용되는 사람이 많아요. 따라서 세율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세율을 적용되는 사람의 수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3억에서 1억 5천으로 낮췄는데 저는 사실은 더 낮출 필요도 있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과표소득 8,800만 원이면 예. 지금 연봉으로는 1억 2, 3천이 되시는 그렇죠. 분들입니다. 거기서 경비 제하고 남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1억 이상 버시는 분들은 개인 소득이 이분들이 또 가구 소득으로 가게 되면 뭐 1억 5천 2억이 가는데 최고 세율 적용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구간을 또 낮추는 그러니까 세율보다는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 소득 그다음에 소득 공제를 정비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훨씬 큰 과제예요. 소득 구간 정비는 꼭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 3억을 1억 5천으로 낮추자는 이제 야권의 제안은 저는 적절하고요. 근데 세율까지로 가게 되면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그러면 않아요. 지금 다른 나라 그 유럽을 한번 가서 보죠. 그러면 이제 그 소득 세율의 최고 세율이 보통 38% 안팎인 건 맞는 겁니까? 거의 OECD, 맥시멈에 와 있습니까? OECD 나라마다는 좀 달라요. 예. 나라마다는 다른데 이제 OECD 평균으로 가게 되면 저희는 중앙 정부한테 38%를 내고 네. 그거에다가 이제 지방 정부에다가 10%를 더 내요. 예. 그래서 합산하면 총 저희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총 소득세율은 38 플러스 3.8에서 41.8%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방 정부에 낸다는 게 재산세라든지 아니요. 저희가 그 소득세를 내면 지방 소득세 이름으로 10%를 더 냅니다. 아, 그런가요?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요. 저는 월급쟁이가 아니어서 예. 이제 소득세가 있고 지방 소득세 10%가 아, 추가됩니다. 예. 그래서 실질 세율은 41.8인데 이게 법정 세율이죠. OECD 평균이 42.5예요. 아, 물론 이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50%대까지 가지만 예. 이제 에버리지가 우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수가 작은 이제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인데 예. 평균 법정 세율이 OECD 평균 정도 되니까 이거를 지금 바로도 얘기하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세 저항이 강한 데는 더 어렵죠. 그러면 이제 그 최고 세율을 손대기는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소득 구간을 좀 더 쪼개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법인세를 손대는 건 왜 이렇게 그 거의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거의 금기시하다시피 합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정부의 논리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오히려 기업 유치나 이런 것 때문에 법인세를 낮춰주고 있는 게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면서 해서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잖아요.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성장, 그러니까 세금과 성장 관계에 대한 이데올로기 담론, 네. 이제 논쟁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국제적 환경은 이 법인세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저희 보편복지 진영에 유리하지는 않아요. 최근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재정위기가 닥치니까 몇몇 나라에서 네. 법인세를 일부 강화하는 조치도 이제 이루어지긴 해요. 예. 하지만 지난 20년, 한 20, 30년의 기조를 쭉 보면
법인세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낮아온 상황입니다. 그건 세계적 트렌드는 맞습니까? 예, 트렌드예요. 그래서 현재 아까도 뭐 OECD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저희도 지금 법인세율이 최고 구간이 22%예요. 그렇죠. 거기다 또 지방에 10%를 내니까 24.2입니다. 그렇죠. 근데 OECD 평균이 25.5예요. 어, 그래서 저희가 낮긴 낮은데 한 1% 포인트 정도 낮은 정도니까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봐지죠. 1% 올리면 되겠네. 그러니까 1%더 올려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아까 하지만 대기업 과세는 강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대기업한테 세금 감면 혜택이 되게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똑같은 겁니다. 예. 소득세에도 세율을 가지고 전선을 치면 예. 사실 승기를 잡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예. 외적 환경이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세율을 잡으면 근데 문제는 법정 소득세율은 지금 그 OECD하고 그냥 비슷비슷한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세율이 아는 감면 특례 조항들이 있어요. 엄청 많죠.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깎아주는 겁니다. 예. 결국은 우리나라 그 R&D 투자하는 게 대기업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니네 R&D 투자하니까 고생 많다고 해서 그 투자한 만큼의 일부를 또 세금으로 까주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법인세율을 올렸는데 올려놓고 뒤에 가서는 감면 혜택 많이 주면 아무 소용 없죠.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거. 그래서 이제 예. 주목하는 게 법정 세율 논란보다는 실제 네. 법인 이윤에서 얼마의 세금을 실제 내고 있느냐 감면 같은 걸 다 감안해서 그렇죠, 그게 그렇죠. 실효세율입니까? 아 그게 실효세율입니까? 그래서 실효세율을 낮추자는 게 보통 저희 보편복지진영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효세율을 낮추자는 건 감면을 없애라는 거죠. 그렇죠. 대기업 감면. 예예예. 근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감면을 이렇게 시정하는 조치가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아마 시민사회에서는 일단 법인세 세율도 뭐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일단 대기업한테 특혜성으로 주어지고 있는 감면들 빨리 다 드러내라. 저는 사실 이게 이번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이걸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봐요. 감면 혜택은 거의 손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조금 손봤어요. 찔끔? 아주 조금. 그래요. 그러면 손볼 여지는 무지하게 많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제일 그 법인세 영역에서 세액공제로 제일 큰 게 R&D 투자 세액공제예요. 연구 인력 개발 예, 예, 세액공제인데 대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예. 지금 그거를 빼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투자할 목적이 있고 그 이유가 있으니까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그쪽에서 비용 처리해 주지 왜 그걸 국민적 비용으로 그거를 감당합니까? 그래서 그게 올해만 2조 7천억 정도 돼요. 그래요? 그리고 그거의 상당 부분이 다 대기업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 그 대기업뿐만 덜어내도 아까 소득세에서 3억을 1억 5천으로 낮추는 이제 긴 이제 그 활동을 민주당이 시작하는데 그거 이상의 세수를 법인세 R&D 세액 투자 공제 세액 중에서 대기업목만 드러내도 그 정도 세수는 확보되죠. 그렇게 구제가 큽니까 그게? 예. 그 다음에 오. 큰 게 이제 고용 창출 투자 세액이라고 있어요. 예. 고용을 하면 세금 그 법인세를 깎아주는 건데 지금 대기업들이 고용한 이유가 자기 이유 때문에 고용한 거 아닙니까? 왜 그거에다가 세금을 깎아줍니까? 정부 돌리는 일자리 창출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중소기업 영역에서 사실 일자리가 굳이 바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고용 정책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거하고 지금 대기업에서 하는 것들은요 순수한 자기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세금 감면 혜택 받아갖고 고용에 따른 얻는 그 감면 양액보다 고용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더 많다면 고용 안 하죠.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죠. 그건 제가 세상이라도.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고용을 확대뿐만 아니라 그냥 기존 고용을 유지해도 그냥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 창출 투자 세액이라고 이름은 그러한데 예. 실제로는 그냥 지금 고용 유지하고 조금 약간의 확대하는 신용만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것만 해도 올해 1조 7천억입니다. 맞네. 요거에 한 1조만 드러내도 지금 3억에서 1억 5천으로 낮추는 것만큼 세수가 확보됩니다. 요거 항목 하나만 손봐도.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감면받던 주로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거에도 중점을 뒀으면 왜 국민들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저항을 하겠습니까? 감면 혜택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합니까? 예. 국회에서?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세금 폭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노무현 정부 때 기억이 자꾸 나는데 그때 그 재산세인가 한번 손보려고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때문에. 했는데 그때 그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죠. 세금 폭탄. 맞았죠. 딱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단 말이죠. 결국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물론 사실 세금 폭탄도 아니었어요. 서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진짜로 그러니까 집부자들에게만 이제 세금을 더 매기는 거예요. 아무튼 한나라당은 그렇게 갔어요. 예. 그래서 상당한 정치적인 이득을 봤는데 그럼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세금 폭탄을 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오건호 연구실장께서 보실 때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노름수 공학적인 계산은 모르겠으나 조세 측면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적절한 접근법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저희가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네. 이제 복지 시민단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그다음에 노년 유니온이 있죠. 그 네. 노인 단체 그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라고 사회복지사 네네.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4개 복지 시민 단체가 오늘자 이름으로 오늘 저희가 성명을 공동 성명을 냈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요? 세금 폭탄론을 거두어 주시라고. 아, 왜냐하면 세금 폭탄론 이건 뭐 무시무시한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수가 전형적으로 예.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쓰는 무기예요. 결국은 근데 이거를 그놈의 10,000원 때문에 음, 보편 복지를 지향하는 그 정당이 어떻게 이 용어를 쓸 수 있느냐. 세금 폭탄론을 계속 제기를 하다 보면 복지 축소 주장이 덩달아서 창궐할 수가 있다. 복지 확대 얘기하기 어렵죠. 음. 이 10,000원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네. 그래서 오늘 뭐 또 조간의 어느 신문에서는 사설도 그렇게 쓰셨는데 민주당의 세금 폭탄론은 자승자박이다. 앞으로 어떻게 복지 얘기하고 앞으로 총무 대선 때 네. 복지 확대를 얘기하겠느냐. 안타깝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회복지세라고 하는 것을 신설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십니까? 일하는 단체에서 네. 아까 4개 단체가 예.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음. 사회복지세 갖고 승부를 한번 봐보자. 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소득세, 법인세 어려워요. 세율, 그다음에 가표 소득 구간, 면세 조항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사회복지세는 말 그대로 목적세 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합리화 조치는 필요하지만 그냥 심플하게 원 포인트로 네. 기존의 직접세에다가 네. 지금 내는 것에 5분의 1씩을 더 내자. 아, 그렇게 그래요? 하면 연 20조가 확보됩니다. 연 20조가.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합리화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은 아직 지하를 파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하면 지금 지하경제를 파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건데 곧 견적이 나오지요. 마냥 파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뭐 금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견적이 나오면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조차도 박근혜 정부가 말한 비증세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게 저는 거의 판명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 정부도요 증세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이냐 부가가치세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맞짱을 떠서 그럼 보편 복지 세력이 3억을 1억 5천으로 낮춘다든지 R&D 세액 공제를 드러나든지 이렇게 미시적인 건으로서는 대응이 안 돼요. 세수 규모도 차이가 나고요. 법인세는 지금 60조입니다. 법인세 10%만 올려도 지금 6조, 20% 올리면 12조가 확보되는 굉장히 큰 거죠. 네.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뭐 2017년 대선도 있으니까 사회복지세라는 20조 원 정도의 목적세를 가자. 70년대에 저희가 방위세를 거두었어요. 목적세입니다. 왜?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데 일반 회계에서 감당이 안 돼요. 80년대 교육세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90년대 농어촌 특별세라고 WTO 예, 가입했다가 예, 그거 있었습니다. 지금 2013년 일반 회계로 복지 재정이 충당이 어렵다면 원 포인트로 사회복지세로 가자.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사회복지세 전선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4개 단체가 국회에 사회복지세는 그럼 직접세입니까? 직접세죠. 그럼 기존에 내가 이제 소득세를 내는데 소득세의 5%를 그러니까 사회복지세를 5분의 1을 20%를 더 냅니다. 20%를 더 내자. 세금 폭탄이죠. 그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월 300만 원, 연봉 3,600만 원이죠. 월 300만 원을 버시는 분이 지금 소득세를 월 3만 원 내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한 그럼 6천 원이네요. 6천 원 더 냅니다. 예. 월 1,000만 원 버시는 분, 연봉 1억 2천이죠. 이분이 지금 현재 120만 원을 소득세로 월 내고 계십니다. 예. 이분은 24만 원을 더 내게 될 겁니다. 예. 9위로 올라가면 더 되게 되죠. 음. 지금 40%가 면세자예요. 정확히 36%가 면세자입니다. 네. 지금 세금을 안 내시기 때문에 또 여전히 세금은 안 내게 됩니다. 이번 그 소득공제로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면세자 비율도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는 해당되지 않고요. 상위 60%만
월 2, 3천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수백만 원까지 더 내게 내는 그런 예. 구조죠. 예. 저는 이게 복지 국가에 걸맞는 중간계층 이상자부터의 소득별 누진 증세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조금 전향적으로 국민들하고 하자. 그리고 목적세니까 이렇게 거둔 세금은 사대강에 빠지지 않고 전투기를 사는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특정 목적을 그래서 지금 한해서만 지출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예. 목적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예. 목적세로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좀 시민 운동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건호 실장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간단히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 복지할래, 세금 더 낼래. 결국 이제 이 얘기를 전면화해서 해야 될 때가 됐다. 복지는 보편복지로 하고 예. 세금은 누진적으로 내자. 그러게요. 이제는 그 얘기를 할 때가 됐다. 할 때 됐습니다. 더 이상은 못 피해 간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간계층은 사실 자기 소득만 갖고 지금 가구를 영위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서구 복지국가 모형이 그런 거죠. 이제는 낮은 세금, 낮은 복지보다는 네. 우리가 낼 수 있을 만큼을 누진적으로 공평하게 내고 예. 그리고 복지를 받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보다는. 그래요. 그러면 그 지금 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 특히 월급쟁이들의 반발이 단순히 13,000원이 커서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래서 이 13,000원에는 그 자체한 조세 저항도 있고요. 예. 과세 형평에 대한 정의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논점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복지국가 보편복지 구축이라는 그런 열망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방식의 안티 저항보다는 예. 조금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이 13,000원을 통한 요번에 폭발된 국민들의 세금 열기를 진짜 진취적으로 모아가자. 그래서 대기업 과세로 가고 사회복지세로 가고 복지와 세금을 결합시켜서 국민들하고 토론하자. 저는 이번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봐요. 근데 참 이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그 건강보험 관련해서 10,000원 더 내기 운동인가 한번 그 전개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이당 10,000원씩만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거의 무상의료가 가능해진다. 근데 호응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하는 사업 두 가지가 그거예요. 건강보험 10,000원 더 내자. 예. 그다음 사회복지세를 더 거두자는 건데 건강보험료를 10,000원 더 내서 100만 원 상한제 실현하자는 건데 이제 거의 3년이 됐습니다. 2010년에 네. 시작했는데 뭐 시민사회나 진보진영 내에 논란이 많아가지고 지금 네. 큰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사회복지세와 비슷한 구조예요. 그렇죠. 건강보험료도 목적세입니다. 발상이 같은 거죠. 건강보험료는요 딴 데 가지 않아요. 네. 저희 보장성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때 여러 가지 저희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데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번 계기를 삼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나저나 민주당을 향해서 세금 폭탄 프레임은 상당히 위험한 프레임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뭐라던가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대답이 제가 없습니까? 내일 민주당 주최 세법 개정안 토론이 있는데 제가 토론자로 나가요. 아, 예. 가서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세게 예. 얘기할 각오입니다. 아무튼 요번 지금 정기국회에서 이제 최대 이슈가 지금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세법 개정이라고 하는 방향이 어떻게 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이제 조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와 연관된다면 이제는 솔직한 담론이 필요하다. 예.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입니다.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탈구하셨습니까? 어제 꼬박 밤새 가지고 예. 마지막 장 넘겼거든요. 예. 이번 주에 이제 보완만 하면 돼요. 제가 기억으로 지지난주에 탈구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몇 번째 수정인지 탈골 해도 그때부터 또 눈에 보인다고 이게. 그래요?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지금 3주 연속 책 언급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인쇄 수입의 10분의 1은 제 거라는 거. 아니 전체 그 책 판매의 10%가 인세인데 이번엔 광고비로 뗀다고 또 10%도 안 준다고. 그런 게 어딨어? 대신 많이 팔자 이거지.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저 일부는 그럼 귀하하고 나하고 저기 좀 이제 음주와 가물을 조금 즐겨야지. 이거 스트레스 어떻게 저 풀어요? 음주 안 좋아해요. 그래요? 저는 빳빳한 현찰이 좋아.
아니 그건 생각해봐요. 그건 계산이 복잡해요. 술 먹는 건 간단한데, 예. 그건 계산이 복잡해. 하여간 이상해. 하여간 술값은 안 아까워하면서 말이야. 그죠? 네, 우리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죠. 네. 그걸 독특하다고 표현해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아니 저로서는 형용사가 아주 그래야 즐거운 되는 거? 정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평소 생활이 어떤지가 지금 여기서 잠깐 나왔는데 더 이상 캐묻지는 네, 않겠습니다. 네. 책 광고도 좀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죠. 누구 맘대로? 아예 아까 좀 아까 제가 제안을 거절했잖아. 더 이상 없어요. 아니 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사장하고 편집국장이 타고 있대? 예. 근데 처우도 좀 거시기한데 고생하신다는 말 한마디 없대? 그래요? 근데 왜 당연하다는 듯이. 화살이 왜 말을 돌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됐고. 갑과 을을 확실히 해야 돼. 예, 넘어갑시다. 예. 그만합시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로 갈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왜 군의 인본주의 이런 거 말씀드려가지고 참 이 전쟁과 어떤 생명 이런 어떤 관계에 좀 맛배기를 해드렸는데 마침 눈에 띄는 기사가 그 무렵에 올라왔어요. 예. 국방부가 올해 12월까지 음. 국방정신전략원을 설립하겠다. 그럼 뭐예요? 국방정신전략원이? 이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그 국방정신교육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원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이겁니까? 그런 셈이죠.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 없어졌었다고. 예. 그런데 이거를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예. 국방정신전략원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기관이냐면은 이제 군의 어떤 그 정신교육, 정훈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거 이제 각군별로 이걸 따로따로 각군 교육사에서 따로 해왔어요. 예. 이걸 통합해가지고 예. 국방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어떤 교육기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 지휘관 교육이라든가 장병 정신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뭐 외부의 안보 교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교재, 지침 콘텐츠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근데 좀 되겠죠. 얼핏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군사 실무와 관련된 교육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교육이라고 한다면 통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래서 육군, 공군, 해군이 다를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안보 위기를 겪고 말이죠.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 안보 위기를 겪고 이제 안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군의 모든 조직과 기능들이 이걸 틈타서 자기 기득권을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을 한다고. 어허. 그러니까 이 정신교육기관이 생기기 이전에 작년에 일어난 일을 보자고요. 국방어학원이 설립됐어요. 그건 또 뭐예요? 이제 각군에서 통역장교 교육을 각군이 따로 했다고요. 예. 그리고 잘했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육군 정보병과에서 예. 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 통합하면 육군의 지휘관 자리를 하나 또 만들 수 있거든. 자리 문제구나. 학교장, 기관장. 그래가지고 국방어학원을 설립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안보가 중요한데 전투형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전투형 군대를 만들려면 육해공군 장교 간의 협조, 즉 합동성을 구현해야 된다. 근데 장교의 합동성을 구현하려면은 따로따로 하는 어학 교육을 통합해야 된다. 그거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12채의 건물을 육군 장호원에다가 거대하게 짓고 최신식 기자재를 넣고 건물도 따로 새로 지었어요? 생활관, 교육관 해가지고 아예 장호원에 산 하나를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육군 대령 학교장 자리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어학원을 만들어 이게 전투형 군대 어떤 실적이라는 거야. 이 얘기는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이게 전투형 군대 국방개혁의 성과로 일반으로 나와 있어요. 어학교육 열심히 잘 시키면 전투형 군대 됩니까? 아니 그렇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어학교육이 중요하면 민간 위탁해라. 그러게. 민간 위탁해 영어 교육 시키고 일어 교육 시키면 됐지. 그러니까 군사 영어하고 일반 영어는 다르대. 어떻게 달라요? 그거 재밌네. 어떻게 달라요? 아니 이제 군사 용어는 약어도 많고 여러 가지 전문 용어가 많죠. 그래서 군사 영어 사전도 따로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대로라면 비즈니스 영어하고 일반 영어도 달라. 그렇죠. 그러면 삼성 같은 데서 왜 비즈니스 어학원 같은 거 설립 안 할까?
그런 이치라면은 예. 그러니까 뭐든 자기들은 특별하다. 우리는 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학원을 만들었어요. 그 뒤에 나온 게 이 정신교육원인데. 그럼 어학원이나 정신교육원은 원장이라고 하면 그 어학원 사령관이 되나요? 뭐가 되나요? 직책이? 국방부 어학원은 원장이죠. 원장입니까? 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대령입니다. 아, 대령입니까? 네. 그러면 이 정신교육원은? 이거는 장성급이라는 거예요. 오. 예, 그거보다 더 세요. 음. 자, 보십시오. 이 보통 이런 기관을 세우면은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보다 말이죠. 교육기관 하나를 만들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시설 건립, 또 각종의 어떤 그 기관 안에 어떤 그 부수적으로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까지 해가지고 이게 국방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319 뭐 건물 세운답니까? 그래서?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어디서 건물을 세울지 뭘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막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지만 기관을 만든다는 게 뭡니까? 이건 더군다나 국방부 직할의 그 장성급 말하자면 교육기관이니까 이건 굉장히 무게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안보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실제 전투나 어떤 임무의 전문성을 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틈타 가지고 기관이나 조직을 하나씩 더 만들어.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렁주렁 달린 국방부 직할 기관이 이제 뭐 한 3, 40개 돼요. 한 예. 30개는 넘을 거예요. 이게 국방의 깨진 유리창들이에요. 네, 언젠가는 또 개혁 대상이 됩니다. 자, 뭐 이거는 공무원 이렇게 하면 또 공무원들이 또 그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쓸데없는 자리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죠? 네, 이제 그 자리 하나 더 만들어 갖고 거기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비용 들고 그 비용은 다 피 같은 국민 세금이고 세금. 이렇게 가는 등식인데 그건 그렇다 칩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훈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뭐냐면 이걸 또 이유를 어디 갖다 붙이냐 하면은 지난번에 정신교육을 뭐 MB 정부 때 5년간 강화했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색깔론 시비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뭐 종북 논란이다 어쩌다. 아이 그 반독재 민주화 운동까지도 종북이라고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이번엔 또 이걸 핑계로 대. 야, 근데 갑자기 제가 여기서 쓸데없는 생각이 났는데 MB 정부 초기에 이른바 그 금서를 지정을 했잖아. 금서를. 불온서적. 불온서적. 그지? 네. 그 책들 엄청 잘 팔린 거 아시죠? 아이 입대 전에 꼭 읽어보자. 국방부 지정 불온서적. 예. 이게 교보문고 광고 문구 아닙니까? 그때 제가 책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럭저럭 나갔던데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있었어요. 아,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아, 여러분들도 있어요. 다 아실 만한 네. 국방부가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김종대 편장께서 지금 그 교육원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비판할 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만들어서 또 한 번의 불온서적 지정 파문이 있는데 거기에 요번에 지금 쓰고 있는 책이 포함이 된다. 갑자기 입꼬리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듣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예, 입꼬리가 예.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래버리면 예, 예.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태껏 이 방송에 출연한 것 중에 지금 기화의 이 멘트가 가장 나한테 유쾌해. 아주 기분 좋아. 그렇게만 해준다면. 예, 그러면 인세 수입이 10% 아까 얘기한 거. 알았다니까. 저기 콜? 예, 콜. 어, 아니 그런데 예. 그 자, 그럼 지금부터 논조를 바꿉시다. 좀 불온하게 쓰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 물론 내가 하면 뭐 군대 두들겨 패는 거 많이 쓸 수 있어요. 예. 불온하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애정을 깔고 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가 됐는데 오, 참, 이것까지 이제 예. 이것까지 불온하게 봐준다면 저로서는 대단히 기쁜 일이에요. 됐고 이제 다시 본류로 가세요. 예, 광고비가 절감돼요. 자, 그래서 정훈 교육이 뭐가 어떻다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하면 MB 정부 때 말이죠. 말씀 잘하셨는데 그 불온 문서가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은 대학의 뭐 총학생회가 신입생들 커리큘럼을 만들 때 거기에 나온 목록이라고 신입생 대학 1학년이 읽어볼 만한 책 이래가지고 그걸 하나의 독서 리스트를 만든 건데 기무사가 요거를 요거는 대학에서 군대 말하자면 어떤 이거 책 보내기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군대를 와해시키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어떤 과장을 했어. 예.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니까 그 당장 금지시켜. 이렇게 해서 불온 문서가 나온 거예요. 이 책이 뭔지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야. 이 군대라는 게 뭐냐 하면은 무조건 밖에서
자기들이 아닌 다른 데서 자기들한테 영향을 미치면 무조건 불온하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군인의 저기 어떤 그 기본 자세는 뭡니까? 이 저 애국가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야 되고 예.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나와야 돼. 예.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뭐 어떤 그 사회 내부의 어떤 그 양심, 정의, 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라 국가거든 국가. 근데 요즘도 만주는 우리 땅 그거 교육 시킵니까? 그런 건 안 시켜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대학에 교련 수업이 있었잖아요. 필수로. 예. 그래서 이제 1학년은 문무대 들어가고 네. 2학년은 전방 입수하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 고래정 얘기해서 죄송한데 뭐 아무튼.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문무대 입수했는데 딱 대강당에 모아놓더니 강사분께서 딱 연단에 올라가셔서 한반도 지도가 아니야. 그 위에 만주까지 쫙 펼쳐진 지도를 쫙 펼치시더니 만주는 우리 땅, 고토 회복. 막 그런데 뭔가 맞는 것 같아. 그 사람 육군이지. 육군 장교죠. 아 몰라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육군이에요. 언제 때 예, 얘기인데? 문부대가 육군 부대인데 뭐. 그 외부 강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서 육군을 늘려야 된다 이 소리야. 그 얘기 그 논리가 소리.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만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니 보라고 우리가 지금 전차가 4,000대 가까이 된다고. 네. 이런 전차가 저 한반도에 휴전선에서 싸울 데가 없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통일 후에 만주는 안 볼 거냐 이거지. 그러면 휴전선에서 전차가 4,000대면 또 북한 전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합치면 8,000대예요. 그러면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 거기서? 그러니까 한반도 엉켜버리는 거야 이게 그냥 다? 이게 저 길에서 네. 이 전차 때문에 전쟁 못 해요. 네. 아니 좀 과장 아니야? 아니 아프리카 사막이나 유럽의 대평원에서도 세계 전사에 저 뭐 5,000대 6,000대가 전차가 동원됐다는 전사는 없다고. 예. 한반도- 롬멜이 막 활약할 때는 아이 그때도 그때도 끽해봤자 뭐 한 번 작전에 몇백 대 뭐 이래 나가고 그랬지. 네. 아니 무슨 뭐 저기 이 좁아 터진 산악 지형 한반도에서 네. 전차 7,000대가 바글거린다? 그 어디다 써먹는데? 그래 만주용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만주까지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이 설마. 아유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 육군의 작전 범위를 확장했다고. 네. 자 보자고. 내가 이거 딴 데로 빠지는데 이거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네. 되겠는데. 자 우리가 육해공군이 이렇게 협조해서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좁아 터진 한반도에서 공군과 해군의 작전 템포가 빠르고 작전 반경이 넓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육군이 이제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노무현 정부 때 사단의 작전 범위가 가로 30km, 세로 70km였어요. 네. 30 곱하기 70이에요. 이걸 국방개혁 2020을 만들면서 100 곱하기 150으로 늘려줬어요. 오. 늘려준다는 건 뭡니까? 신형 무기가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더 멀리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150 곱하기 250km로 또 늘었어요. 몇 배가 늘은 겁니까? 그냥 지도상에서 계속 이렇게 그리기만 하는 거구나. 아니 작전 범위를 그렇지 그렇게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제까지 육군에 더 살 무기가 원래 없었어요. 웬만한 무기는 다 들어왔는데 예. 작전 거리와 범위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예. 이것은 신형 무기 거기에 맞는 또 기동력을 투입해야 대포도 되고 사야 되고 탱크도 사야 되고. 예, 포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무인 항공기를 도입해야 되고 아파치 공격 헬기를 도입해야 되고 이 농가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 작전 범위 확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공군하고 작전 범위가 중첩되기 시작했어요. 육군의 포가 날로 신형으로 바뀌고 차기 포로 바뀌니까 예. 이 포탄의 고도가 1만 피트를 넘어 2만 피트까지 이제 올라오거든. 오. 멀리 가니까 높이 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공약 관리에 1만 피트 이상은 공군 영역이라고. 그럼 이게 겹쳐. 그러면 이거를 공군하고 이 작전의 중복을 해결을 못 해요. 이렇게 되면 전시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상호 간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차라리 국방비를 덜 줘가지고 이런 무기를 안 사고 예. 체계적으로 이걸 할당을 전략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아니 육군이 그 포를 쐈는데 2만 피트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다 가정을 해봐요. 공군이 못 뜨는 거예요. 공군이 폭격기가 떴는데 우리 포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군 논리는 뭐냐면 육군 포병 작전에 방해가 되니 이제부터 공군은 비켜라. 그러면은 전쟁 초기에 말입니다. 예. 육군보다는 항공력에 의한 어떤 신속한 작전이 요구되는데
이런 그 이라크 전이나 다 그렇게 시간에 전개가 됐잖아. 이라크 전은 43일 중에 저기 앞에 39일이 항공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뒤에 나흘만 지상 작전입니다. 지상 작전이라는 게 별거 없어. 설거지요. 그런데 현대전은 항공전에서 시작된다고. 그렇죠. 근데 개전 초기에 육군 포병 작전에 방해되니 공군은 비키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중첩되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한 채 국방개혁안을 확정지어버린 겁니다. MB 정부 때. 그럼 뭐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예. 국방비를 육군도 하나 먹고 공군도 하나 먹고 연나눠 먹듯이 너도 하나 먹고 너도 먹고 무기 체계를 이렇게 했는데 합참이 이 각군의 중복 문제를 해결을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계획대로 다 전력 건설이 됐을 때 개전 초기에 엄청난 아수라장 혼란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말이죠. 이 작전의 어떤 중첩성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그 유사시에 어떤 위기에 있어가지고 우리 내부 시스템 붕괴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엄청난 혼선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그런 낭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얘기를 안 해. 갑자기 이제 만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지상군 전력이 나름대로 과연 실효성이 있냐 하는 얘기를 할 때 상상력이 어디까지 가냐면 만주까지 가. 진격의 그러면 저기 중각에 심양군 광구 있다고. 예. 거기에 집단군 체제로 돼 있다고. 예. 그럼 저 광활한 대륙에 예. 저 중국의 집단군은 뭘로 상대할 거냐? 통일 이후는 안 볼 거냐? 예.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예. 아니 통일이 되면 경계선을 지켜야죠. 경계선은 지키는데 그러니까 만주에 가면은 전차 6,000대가 필요하지. 여기보다 넓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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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까지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 원대한 전력을 건설한다.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 뭐 심양 광고하고 붙는다? 에이 그건 상상도 아니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그 군사력 건설이라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무기라는 거 안보에 대한 수요는 아무리 그 수요를 충족해도 배고픈 게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줄 몰라요. 밑빠진 독이죠 사실은 군수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울리백이라는 그 독일 학자가 또 문자 나와. 야, 예. 나 이거 자꾸 문자 써서 참 그 위험 사회라는 책에서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위험을 대비하는 안전에 대한 수요는 끝이 없다. 예. 탐욕스럽다. 예.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고 책임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어떤 이제 불균형,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왜곡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거를 울리백이라는 학자는 근대 사회, 근대성, 어떤 위험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느냐라고 봤어요. 저도 물론 군사 이론은 아닙니다만은 예. 우리한테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 책이. 알겠고 이제 다시 돌아가죠. 자, 정신 얘기하다가 무기 얘기했나? 그러니까 정원교육 얘기하다가 정원교육 중에 만주는 우리 땅 얘기도 있었다. 그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지. 광야에서 노래에도 나와요. 됐고. 예. 그럼 요즘은 정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니 그래서 그 MB 정부 때 말입니다. 정원교육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특히 선거 때 기승을 부렸는데. 네. 우선 대부분 국가간 안보관이라는 어떤 그 자부심을 고양하는 이런 교육보다는 종북 세력의 실체, 네. 이런 교육으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경진 대회를 한다고. 무슨 경진대회? 발표 이거 정훈 그때 주로 발표되는 사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웅변대회 비슷한 이런 겁니까? 뭐 사례 발표 대회, 웅변 대회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거기서 뭘 발표시키냐면은. 이제 군대 들어온 사병이 중고등학교 때 정교조 교사한테 배웠을 때 그 폐해. 예. 정교조 교사 체험기를 쓰라는 거야. 오. 그래서 자기 스승을 고발해야 돼. 진짜요? 이런 거라든가. 또는 학생 대학교 들어와 가지고 예. 학생 운동의 폐해. 예. 이런 것들을 경쟁을 시켜. 그랬어요? 네. 이것이 이제 처음에 사단급에서 연대급에서 대대까지 내려가고 우수자는 포상 휴가를 보내줘. 예. 휴가는 그 장병들한테 이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지. 제일 큰 복지죠. 그렇지. 예. 이러니까 종북 세력을 고발하는 인민재판식으로 이게 가기 시작해요. 어허. 이게 경진대회를 통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흐뭇해진 지휘관이 예. 이제는 다 실체가 밝혀졌다.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야 친구나 엄마한테 전화해라. 내일 모레 총선 때 종북교육 세력 찍으면 큰일 난다고. 아 진짜로? 여기까지 갔어. 작년 저기 총선 때가 그랬어요. 아니 그건 종북을 빙자한 정치 개입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 내부 자료에는 우리나라 종북 세력이 370만 명이래. 그러면은 산출 근거가 뭐예요? 370만에. 그래서 뭐 한겨레에서도 산출 근거가 뭐냐 그랬는데 예. 그 정도 저기 숫자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 7, 8% 될 걸?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니까. 5천만이니까 1%면 50만이죠. 그죠? 그러니까 370만이라니까. 6, 7% 되네. 그렇죠. 예. 네. 그럼 내 얘기는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북 세력은 주로 직업인이라고 네. 정교조, 민주노총 이런 세력들 아닙니까, 그죠? 예. 다 세금 잘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 세금만 친 국방비 깎자 그러면. 니네가 그렇게 불순 세력, 이적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돈 받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까 무기 사주니까 총벌이 거꾸로 들이대? 그럼 그만 친 국방비를 가져가지 마라. 제 얘기는 이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정색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합법 노조예요. 그죠? 종교조는 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종북이라고 정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명백한 법률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거는 일탈한 헌법 행위 위반이죠. 아닙니까? 군대의 그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네. 지금 종북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군에서는. 아니 그렇다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말이죠. 네. 총선 때는 심했는데 대선 때는 좀 줄어들었다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군에서 갑자기 예.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될 것 같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 예.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예. 대선 때 예.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 정권이 바뀔지 모르겠거든. 네. 갑자기 종북 교육이 다 중단됐어 이때는 또. 그래요? 근데 총선 때는 아니었다고. 어. 그때가 아주 색깔론이 제일 심했을 때. 음. 근데 대선 막바지에 NLL인지 뭔지 터져가지고 이게 안보 논쟁으로 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솔직히. 네. 예. 어. 근데 대선이 시작되기 한참 전에는 군대도 눈치를 봤다고. 네. 갑자기 하던 종북 교육을 또 안 해. 이러면서 누가 대통령 되나 이것만 또 보고 예. 완전히 정치 군대예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정치에 오염된 군대를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가. 근데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군 예를 들어서 그 군에서 민간에 나가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죠.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엄청났죠. 이것도 MB 정부의 유산인데. 실태가 어떤데요? 국방부가 교육청에 협조를 했잖아요. 예.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 거죠. 우선 교육부에 협조한 건 뭐냐면 역사교과서 바꾸자. 예. 네. 좌편향이다. 그래서 의견서 보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5.18도 당시 사회 혼란에서 진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래 써서 보냈잖아요. 사상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제주 사상 같은 경우.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보수 우익의 역사로 바꾸자 이 얘기인데. 네. 그러면서 또 애들이 말이지. 정교조 교사들한테 또 이제 오염될까봐 군인이 직접 나서서 학교 가서 안보 교육을 시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조해가지고 예. 일선 학교에 군인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잖아요. 가서 무슨 얘기를 안보 강사로? 합니까? 안보 교육, 6.25 전쟁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학교 교육 갈 때만 딱 하나 빠진 게 있어. 뭐요? 그때 군에서 찍은 종북 세력으로 전교조, 민주노총, 그다음에 야당이라 그랬다고. 야당도 종북 세력이에요? 그랬다니까. 진짜로? 네. 그럼 그런데 명백한 선거 개입인데. 그래 명백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에요. 예. 아예 대놓고 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뺀다고. 그거는 왜? 전교조 교사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학교에 가서 강연할 때는 그 선생님 중에 정교조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히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요. 네. 그런 것까지 또 현행법에 문제될 만한 거는 제외하고 네.
역사 교육으로 바꾼다고. 어. 그런데 그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 우리 뭐 그 당시에 한국 정부 꼬라지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 그래. 한국은행에 금괴도 반출 안 해서 이것까지 북한 인민군한테 다 바치고 한강 철교 몰래 폭파하고 그렇죠. 대통령 도망가고 뭐 그다음에 군대 지휘관은 계급장 떼버리고 헬기 타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그 부대 전멸하고 이거 완전히 패주한 패주. 이게 불란서 같으면 아주 거의 뭐 청산해야 될 역사 1번인데 이 전쟁에 이런 어떤 패주한 집권 세력도 다 영웅화하고 이승만은 국부라 그러고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군부대는 국부 추대 운동도 벌려요. 예? 국부 추대 운동. 군부대에서 그런 운동을 벌인다고요? 그런 운동을 벌여가지고 전 간부를 이승만 생가 방문을 의무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승만 강연하고, 예. 박정희 강연하고, 예. 박정희도 아주 뭐 보면 절세 애국자지, 예. 예. 위대한 대통령이지. 예. 이게 바로 자학이 아닌 긍정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보관 예. 이렇게 오로지 안보관인데, 아니 난 우리나라 그 보수 세력들이 안보 얘기하는 거 보면 안보는 지들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여태까지 내가 TV 토론을 봐도 말이죠. 여야가 이렇게 시사 토론 붙으면 야당 쪽 병역 이행률이 더 좋아요. 이번에 NLL 문제 제기한 윤상현 예. 딱 하루 근무했고, 내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 입대 그다음에- 날짜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저녁 날짜였죠. 예. 그다음에 형님 어떻게 마음에 들어보려고 한 김재원, 요것도 하루짜리고. 그러니까 무슨 군대 생활이 하루살이야. 이래놓고 안보는 지들이다 한데, 뭐 거기에다가 서상기는 왜 또 복무 다 채우지도 못하고 중간에 또 제대. 그러니까 병장 출신이 거의 없어요. 그 의혹 제기한 놈은 내가 욕할 참고로 뻔했네. 김종대 예. 편장은 예비역 병장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냥 우리 집안도 다 갖고 우리 동네는 군대 안 간 사람이 없는데 예. 그난 그거 별거 아니고 나 당연히 뭐 했을 걸 근데 했다고 보는데 요즘은 무슨 훈장 같아. 이 새누리당 의원들 보면 군대에서 보직이 뭐였어요? 해안 초병도 했고 예. 나중에는 인사 서기병도 했지. 아주 끝발 좋았지. 인사석이병 휴가증 끊어질 거든. 최고의 간부 당직 근무 명령서 짜거든. 오. 나한테 아보했어요. 갑자기 억양이 달라지네 지금. 그때가 끝발이 제일 좋았어요. 사회 나와서 그만한 영광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내가 권력을. 아무튼 자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정신전력교육원을 만들면 네. 지금 그런 정훈교육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 정훈교육의 본래의 어떤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글쎄 그거는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참 어떤 안보가 어려운 나라지만은 정말로 반성을 많이 하고 네. 그 성경책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치부책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불란서 같은 나라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지만 전쟁 박물관에 들어가면 첫 글귀가 우리의 무슨 잘못이 독일의 침공을 초래했는가. 그러니까 베르사유 조약 얘기 안 할 수 없죠. 또 그 당시 전쟁이 났을 때 불란서 집권층의 무능 예. 이런 것들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예. 철저히 들춰냅니다. 그러니까 네, 이른바 철저히. 그 교육 내용의 객관하군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있는 대로 이야기하자. 과거의 저런 조상 담지 말자. 음. 우리는 레지스탕스가 살린 나라다. 네. 그런 어떤 자랑스러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계승해서 예. 이 전쟁의 교훈을 영원히 잊지 말자. 예. 매일 반성, 계승, 역사 바로 세우기. 근데 우리나라 정훈교육은 이것하고는 정반대예요. 계급장 떼버리고 도망간 지휘관도 영웅이고 가끔 전쟁에 이긴 지휘관도 영웅이고 전쟁 때 아예 국민들 몰래 내빼버린 대통령은 국부고 예. 만주국에서 일본국이 세운 그 만주국에서 장교를 했던 박정희의 그 친일과 또 친공이라 그래야 돼? 좌익 그 활동까지도 이것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대통령의 업적에 비하면은 뭐 묻지 않아도 될 이런 어떤 과거사가 되고 그러니까 반성이 없는 역사관이죠. 이건 뭐냐면은 아주 허황된 긍정이죠. 허황된 영웅 만들기. 그래서 우리 군대가 정훈교육 중에서 또 많은 돈을 쓰는 분야가 뭐냐면은
그 영웅 만들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책이 바로 그건데 또 책 그 얘기. 서해에서 아주 재밌어. 서해에서 이렇게 그 안타깝게 돌아가신 장병들이 많이 있다고 남북 간에 교전이 벌어져서 그럼 그거는 그거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가 그 정신을 기림되는데 영웅을 만들어 버려. 자, 근데 어. 교과서에 보면 이제 그 제 7차 교육과정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교과서 편수 지침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교과서 내용이 이제 그 짜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원 교육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단위에서 그러면 큰 대강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까지 교육사에서 각군의 교육사에서 만들어졌던 아니 겁니까? 물론 국방부에서도 정훈 담당 그 기능이 다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큰 지침을 주면은 각군의 이제 교육사가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MB 그러면 정부 각 부대 정훈 장교가 할 수 있는 자율성은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과거에는 이것이 조금 느슨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MB 정부 때 예. 어떻게든 국민과의 어떤 종북 전쟁, 그 종북 내전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이걸 엄청 강화시켰다고. 그래서 국방회관이라고 있어요. 국방부에 가면 큰 건물인데 네. 여기에 정원교육 그 장교들을 몇백 명씩 모아놓고 집체 교육을 시키고 그 집체 교육 중에 있는 내용을 일체 외부로 안 새어 나가도록 다 보안 조치를 했다고. 예. 그거 일부 교재를 한겨레 신문이 입수해서 보도한 적이 있지만 그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이루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라. 이건 군사 정권 때 왜 대규모로 그 투표 부정을 저지르고 군대 간부들을 노태우 선거 유세, 여의도 유세 때 동원했을 때 못지않는 정치 개입이에요. 전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훈 장교는 교육받고 그렇게 받은 내용을 다시 부대로 돌아와서 교육하고 사병들을 상대로 경진대회하고 지휘관이 그거 다 행사를 그러면 지휘관이 주도한다고. 정신전력교육원에서 이제 그게 생겨서 하면은 이제 그것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상 교육은 아니다. 네. 국가관 안보관 교육이다. 아니 국가관 안보관이 사상이지 뭐야? 아니 나 이 사람들 사상의 기준이라는 게 예. 아니 사상 교육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국가관 안보관을 교육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놈의 국가관 안보관 아주 이제 지겹도록 들었는데 그래서 뭘 다시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바로 사상이에요. 근데 그 사상이 우리가 국가와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과 함께 안보를 하고 국민들 속에서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입니다. 네. 군인이라고 해서 특수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권을 가진 정상적인 시민이 군복을 입었을 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회의 어떤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정신교육이라면 그걸 누가 뭐래? 그렇죠. 더 하라 이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미화하고 어떤 민족 반역의 행적을 영웅화하고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 시민으로서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군인으로 만들어서 이걸 사회에 배출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모든 그러니까 것은 이 사회 팩트에 기초해야 군대화. 되는, 팩트에 기초해야 되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국민의 군대화가 그 목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우리 김종대 편집장은 정원교육 혹시 강사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초빙받은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제가 가면 예. 그 정원교육의 성과가 잠식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장교들 10명 중에 김종대가 누구냐고 물으면은 종북 좌빨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6명에서 한 7명. 그다음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두 명. 나머지 한 명이 친절하고 그 사람 얘기 들을 만하다. 이런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 10%는 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강의할 때 군인들이 많이 온다고. 예. 그러면은 이 민주사회 군인의 덕목을 가르쳐 준 게 사무엘 헌팅턴입니다. 예. 그 솔저 앤 스테이트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네. 이게 민군 관계의 어떤 제대로 된 윤리 규범인데 이 책 읽어본 사람이라면 나 손드는 장교 여태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가져야 될 교양을 안 가지고 맨날 주말에 골프 치고 술 먹고 그다음에 군대 정신교육을 형식적으로 암송하고 네. 주입받은 장교들이 독서량도 떨어져. 뭔가 난 이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군대의 정신이 지금 망가졌다.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마무리 발언을 해야 빨리 될 것 끝내려고 같은데요. 자꾸 그러시네. 마무리 발언을 제가 멋있게 덕담으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 쓰고 계신 책이 부디 불온서적으로 지정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국방부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공개는 안 되고 내부적으로만 이상입니다. 10%. 내부적으로만 공개 안 되면 별로 도움 안 돼요. 빨리 불업 문서 지정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장서진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만고의 진리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더 많은 복지를 원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건호 연구실장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세의 정의론이죠. 더 많이 버는 자는 더 많은 세금을. 이게 전제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 국민들, 저는 그런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거대한 논란과 극심한 반발은 13,000원이 아까워서이기보다는 더 많이 내는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